1950년 6월 25일 새벽 한반도의 운명을 바꾼 총성이 울렸습니다. 북한군이 38도선을 넘어 남침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남북 간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냉전이라는 거대한 이념 대립의 최전선에서 벌어진 국제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죠. 당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후 불과 2년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국가였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미국의 지원을 받아 정부를 세웠지만 국내 정치 기반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좌우 이념 대립은 극심했고 친일파 청산 문제, 토지개혁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북한은 소련의 지원 아래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했습니다. 소련제 무기로 무장한 북한군은 남한에 비해 압도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되었고 한 달여 만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밀리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장군이 지휘한 인천 상륙작전은 전쟁사의 길이 남을 대담한 작전이었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으로 서울이 수복되었고 국군과 유엔군은 북진을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까지 진격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군의 개입으로 상황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1950년 10월 말 30만 명이 넘는 중국군이 압록강을 건너 참전했습니다. 이들의 인해 전술 앞에 유엔군은 후퇴할 수밖에 없었고 1951년 1월에는 서울이 다시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를 1.4 후퇴라고 부릅니다. 전선은 38도선 부근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1951년부터 1953년까지 2년 넘게 고지쟁탈전이 이어졌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몇 미터의 땅을 놓고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백마고지, 적영능선, 피해능선, 이 이름들은 얼마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는지를 말해줍니다. 전쟁 중에도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시 상황을 이용해 권력을 강화해 나갔습니다. 1952년 부산에 임시 수도가 있던 시절 이승만은 직선제 개헌을 강행했습니다. 이른바 발췌 개헌입니다. 국회의원들을 헌병으로 연금하다시피 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첫 번째 권위주의적 개헌이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마침내 정전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3년 1개월간의 전쟁이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이었기에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가 지속되는 것이었습니다. 38도선 대신 휴전선이 그어졌고 그 경계는 오늘날까지 한반도를 가르고 있습니다. 전쟁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남북한을 합쳐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1000만 명의 이산 가족이 생겼고 국토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건물 중 온전한 것이 거의 없었고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은 단순히 파괴만 남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전쟁 중 실시된 농지개혁으로 지주계급이 사라지고 전통적인 신분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오르면서 지역 공동체가 해체되었고 새로운 사회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절대적 가치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쟁의 참상을 겪은 사람들에게 공산주의는 용납할 수 없는 적이 되었습니다. 이 반공주의는 이후 수십 년간 한국 정치의 핵심 코드로 작동하게 됩니다. 또한 한미동맹이 확고해졌습니다. 전쟁 중 미국의 지원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경험은 미국을 절대적 우방으로 인식하게 만들었고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 안보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분단은 더 이상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고착화된 현실이 되었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다른 체제를 선택했고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분단 체제는 한국 정치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보 문제가 모든 정치적 논의에서 최우선이 되었고 때로는 민주주의와 인권보다 앞서는 가치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승만 정권은 반공을 국시로 삼으며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해 갔습니다. 북한의 위협이라는 명분 아래 정치적 반대자들을 탄압하고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안보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패턴이 시작된 것입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지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남긴 상처와 구조는 7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한국 정치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분단, 반공, 한미동맹, 안보 우선주의. 이 모든 것들은 이 전쟁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한국 현대사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4.19 혁명.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강력한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1954년 그는 또 한 번 헌법을 개정했습니다. 이른바 4.45입 개헌입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연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이승만은 이것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 203명 중 135명이 찬성했는데 개헌에 필요한 의석수는 재적 의원 3분의 2인 135.333명이었습니다. 0.333명이 부족한 셈이었죠. 하지만 자유당 정권은 놀라운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4.45입하면 135명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한다는 수학 원리를 헌법 개정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 황당한 논리로 개헌안이 통과되었고 이승만은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 사회는 극심한 빈곤 속에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경제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절대 빈곤 상태였고 미국의 원조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경제 개발보다는 반공과 권력 유지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탄압은 날로 심해졌습니다. 야당 인사들이 구속되고 언론은 검열당했습니다. 진보당 당수 조봉암은 1958년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1959년 사형당했습니다. 조봉암은 1956년 대선에서 이승만에 이어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평화통일론은 당시로서는 급진적이었지만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승만 정권은 그를 용공으로 몰아 제거했습니다. 1960년이 되자 이승만은 85세의 고령이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았고 정권의 노쇠화는 명백했습니다. 하지만 자유당은 집권을 연장하기 위해 부정선거를 계획했습니다. 3월 15일에 실시된 정부 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은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고 유령 유권자를 동원했습니다. 야당 참관인을 폭력으로 쫓아내고 공개 투표를 강요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투표함이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개표 결과는 터무니없었습니다. 이승만은 88.7%, 부통령 후보 이기붕은 79%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3월 15일 마산에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고 많은 사람들이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시위는 진압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한 고등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김주열, 마산상고 1학년생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최루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 참혹한 모습이 신문에 실리면서 전국이 들끓었습니다. 4월 18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돌아가는 길에 정치 깡패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이 사건이 결정타였습니다. 4월 19일 서울의 대학생과 고등학생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다시 하라. 이승만 물러가라. 구호가 울려 퍼졌습니다. 경찰은 시위대에 발포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전국이 들불처럼 타올랐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만 나섰지만 곧 시민들도 합류했습니다.
교수들도 학생들의 피해에 보답하라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권은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군부는 시위대에 총을 쏘기를 거부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송효찬은 학생들에게 총을 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정권의 물리적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미국도 이승만 정권을 압박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이승만에게 사퇴 수습을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지지 없이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이승만도 알고 있었습니다. 4월 26일 마침내 이승만이 하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이 원한다면 물러나겠다는 담화문을 발표한 것입니다. 12년간의 장기 집권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승만은 하와이로 망명길에 올랐고 5년 뒤인 1965년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4.19 혁명은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국민들이 부정과 독재에 맞서 직접 행동으로 정권을 무너뜨린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한국 민주화 운동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4.19는 미완의 혁명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개인은 물러났지만 구체제의 세력들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경찰, 관료, 군부의 권위주의적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혁명 이후 허정 과도 정부를 거쳐 1960년 8월 제2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내각제 헌법 아래 민주당의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윤보선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내각제였기 때문에 실권은 장면 총리에게 있었습니다. 제2공화국은 민주적 분위기 속에서 출발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되었습니다. 학생들과 지식인들은 통일 논의를 활발하게 펼쳤습니다.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라는 구호가 나왔고 남북 교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장면 정부는 혼란을 수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 심했고 사회 곳곳에서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경제는 여전히 어려웠고 실업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4.19의 이상을 실현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군부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어 한국 정치는 또 다른 격변을 맞이하게 됩니다. 군부 집권과 개발 독재 시대. 1961년 5월 16일 새벽 포성이 서울을 뒤흔들었습니다. 육군 소장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탱크가 한강 다리를 건너 서울로 진입했고 주요 기관들이 순식간에 장악되었습니다. 장면 총리는 숨어 있다가 나중에 발견되었고 제2공화국은 출범 9개월 만에 무너졌습니다. 쿠데타 주도 세력은 스스로를 군사혁명위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6개 항의 혁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는다. 민생고를 해결한다. 부정부패를 일소한다. 민족적 민주주의 건설을 이룩한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권력을 쉽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군사정부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구성해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정치활동은 금지되었고 언론은 통제되었습니다. 구정치인들은 정치활동 금지 대상자로 분류되어 정계에서 추방당했습니다. 1963년 국제적 압력과 국내의 요구로 민정이양이 추진되었습니다. 박정희는 군복을 벗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야당의 윤보선 후보와 치열한 경쟁 끝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득표율은 46.6% 대 45.1%로 채 2%포인트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제3공화국이 출범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 세력이 정치를 장악한 구조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은 경제 발전에 올인했습니다. 1962년부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못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 아래 수출 주도형 경제개발 전략이 추진되었습니다. 정부는 특정 산업과 기업을 선택해 집중 지원했습니다. 이른바 선택과 집중 전략이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은 상징적인 사업이었습니다.
1968년 착공해 1970년 완공된 이 고속도로는 불과 2년 5개월 만에 완성되었습니다. 당시 기술과 자본 수준을 고려하면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이 고속도로는 물류혁명을 가져왔고 경제 발전의 동맥이 되었습니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일본으로부터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 차관 3억 달러 이상을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 청산 없는 굴욕적 외교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학생들과 시민들이 굴욕 외교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시위를 강경 진압했습니다. 같은 해 한국군의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에 따라 전투부대가 파견되었고 최대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베트남전에 참전했습니다. 파병은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달러를 벌어들였고 건설 특수도 누렸습니다. 하지만 5천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전사했고 많은 상위군인이 생겼습니다. 1960년대 후반 한국 경제는 고도 성장을 시작했습니다. 연평균 10% 가까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이 급증했고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농촌의 젊은이들이 도시로 몰려들었고 산업 인력이 되었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경제 발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이면에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청년 노동자 전태일이 평화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며 분신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이상 일하고 먼지 가득한 작업장에서 폐병에 걸려가며 일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고발한 것입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69년 박정희는 삼선 개헌을 강행했습니다. 헌법에는 대통령이 2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조국 근대화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헌법을 바꾸려 했습니다. 야당과 학생들이 격렬히 반대했지만 여당은 야당 의원들이 없는 사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971년 대선에서 박정희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겼습니다. 득표율은 53.2% 대 45.3%로 생각보다 접전이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김대중이 우세했습니다. 박정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활동을 금지하며 헌법의 일부 효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른바 10월 유신입니다. 새로운 헌법, 유신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신헌법은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간접선거 기구에서 선출되었습니다. 대통령은 임기 제한 없이 계속 집권할 수 있었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직접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긴급조치권이라는 초법적 권한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신체제 아래에서 인권 탄압이 극심해졌습니다. 긴급조치가 발동되면 영장 없는 체포가 가능했고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신을 비판하는 것 자체가 범죄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구속되었고 학생들은 제적당했습니다. 1974년 민청학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학생들이 유신 철폐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고 정부는 이들을 국가변란을 기도한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대대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되었고 관련자들에게 사형과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같은 해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유경수 여사가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1교포 문세광이 쏜 총에 맞은 것입니다. 박정희는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더욱 강경한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경제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이 육성되었습니다. 포항제철, 현대조선, 울산 석유화학단지,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들이 추진되었습니다. 수출은 해마다 급증했고 1977년에는 10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어 농촌 환경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제 발전의 혜택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형성되었고 빈부 격차가 커졌습니다. 노동자와 농민들의 희생 위에 이루어진 성장이었습니다. 1979년 제2차 오일 쇼크로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었습니다. 사회 전반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10월 16일 부산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곧 시민들이 합류했습니다. 시위는 마산으로 번졌습니다. 이른바 부마항쟁입니다. 시위대는 독재 타도를 외쳤고 경찰서와 방송국을 습격했습니다. 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했지만 시위는 쉽게 진압되지 않았습니다. 10월 26일 밤 청와대 근처 안가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경호실장 차지철 등이 참석했습니다. 시국을 논의하던 중 김재규와 차지철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강경 진압을 주장하는 차지철과 온건한 대응을 주장하는 김재규가 충돌한 것입니다. 그때 김재규가 권총을 꺼내 들었습니다. 총성이 울렸고 차지철이 먼저 쓰러졌습니다. 이어서 박정희에게도 총격이 가해졌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측근의 총에 암살당한 것입니다. 18년간의 박정희 시대가 총성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한국은 다시 한번 격변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박정희 서거 직후 한국 사회는 충격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계엄령이 선포되었고 국무총리 최규하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12월 최규하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지만 실권은 군부에 있었습니다. 유신 체제가 무너지면서 사회 전반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언론은 활기를 되찾았고 정치인들은 복권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자유로운 토론이 이어졌고 민주화 요구가 분출했습니다. 유신 잔재 청산, 계엄령 해제, 민주헌법 제정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봄은 길지 않았습니다. 군부 내에서 새로운 세력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회라는 사조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1979년 12월 12일 밤 군사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김재규 사건 관련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정당한 명령 개통을 무시한 불법 행위였습니다. 이에 반발한 수도경비사령관 장태환이 저항했지만 신군부는 무력으로 이를 진압했습니다. 일부 부대 간의 총격전까지 벌어졌습니다. 12.12 사태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권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원했습니다. 정치 권력까지 손에 넣으려 했습니다. 1980년 봄 민주화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대학생들은 연일 시위를 벌였고 전두환 퇴진, 계엄령 해제를 요구했습니다. 5월 15일 서울역 광장에 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민주화 대성회였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5월 17일 밤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국회를 강제 해산하고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등 주요 정치인들을 연행했습니다. 대학에는 계엄군이 진주했고 학생들을 강제 해산시켰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인 5월 18일 광주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의 대응은 다른 지역과 달랐습니다. 공수부대가 투입되었고 이들은 시위대에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곤봉으로 학생들을 구타했고 무고한 시민들까지 폭행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적으로 항의했지만 계엄군의 폭력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5월 19일과 20일 광주는 피로 물들었습니다. 계엄군은 시민들을 향해 발포했습니다. 총검으로 찌르고 군화로 짓밟았습니다. 5월 21일 오후 절정의 순간이 왔습니다. 전남도청 앞 금남로에 모인 시민들에게 계엄군이 집단 발포를 했습니다. 수십 명이 한순간에 쓰러졌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비군 무기고를 열어 무장했고 계엄군을 도심 밖으로 몰아냈습니다.
광주는 해방구역이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자치 조직을 만들어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 먹고 헌혈에 나섰습니다. 약탈이나 범죄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계엄군과 협상을 시도했습니다. 평화적 해결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신군부는 무력 진압을 결정했습니다. 5월 27일 새벽 공수부대와 탱크가 광주로 진입했습니다. 도청을 사수하던 시민군과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5시경 도청이 함락되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던 시민군들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은 10일간의 항쟁 끝에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으로도 165명이 사망했고 76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3천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실제 희생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신군부는 광주를 북한의 사주를 받은 폭도들의 난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언론을 장악해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광주 이야기는 금기가 되었고 광주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었습니다. 1980년 8월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했습니다. 9월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단독 후보로 나와 찬성표를 받는 형식이었습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유신체제와 마찬가지로 권위주의적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외형은 좀 더 세련되게 포장했습니다. 새 헌법을 만들어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으로 제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유신보다 민주적으로 보이게 했습니다. 정권은 3S 정책으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려 했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스포츠를 진흥하고 대중문화를 개방하며 성담론을 허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프로야구가 출범했고 프로축구도 시작되었습니다. 통금이 해제되었고 교복과 두발 자유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해외여행 자유화도 단계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81년 서울이 1988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가적 과제가 생긴 것입니다. 정권은 올림픽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높이려 했습니다. 경제는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삼저 호황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의 혜택을 받아 수출이 급증했습니다.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외환 보유고가 늘어났습니다. 중산층이 확대되었고 소비문화가 발달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억압은 여전했습니다. 언론은 통제되었고 정보기관의 사찰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으로 집회와 시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었습니다. 대학가에서는 민주화 운동이 계속되었습니다. 학생들은 광주의 진실을 알리려 했고 민주화를 요구했습니다. 시위가 있을 때마다 최루탄이 난무했고 학생들이 연행되었습니다. 해방광주, 광주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는 학생들은 구속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노동 현장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경제 발전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이 높아졌습니다. 1985년 959 구로공단에서 동맹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여성 노동자들이 중심이 된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정권은 공권력을 투입해 강제 진압했지만 노동운동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1987년 1월 14일 서울대생 박종철이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정부는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4월 전두환은 현행 헌법으로 88올림픽을 치른 뒤 평화적 정권 이양을 하겠다며 헌법 개정 논의를 중단시켰습니다. 이른바 4.135 헌조치였습니다. 직선제 개헌 요구를 묵살한 것입니다. 국민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습니다. 한국 사회는 다시 한번 거대한 변화의 문턱에 서 있었습니다. 1987년 5월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연세대생 이한열이 최루탄의 머리를 맞고 쓰러진 것입니다. 시위 현장에서 경찰이 쏜 최루탄이 직격으로 명중한 것이었습니다. 이한열은 혼수 상태에 빠졌고 그의 모습은 사진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피를 흘리며 동료 학생의 품에 안긴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이은 이한열 사건은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민주헌법 쟁취국민운동본부, 약칭 국본이 결성되었습니다. 종교계, 재야, 학생, 야당이 모두 연대했습니다. 6월 10일 민주정의당이 노태우를 대통령 후보로 지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국본은 이날을 국민대회의 날로 정했습니다. 오후 6시 서울 시내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명동성당, 시청 앞, 서울역, 수십만 명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호헌 철폐, 독재 타도, 직선제 개헌을 외치는 함성이 서울을 뒤덮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쐈지만 시위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넥타이 부대라 불리는 직장인들도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 학생들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전 국민적 저항이었습니다.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매일 저녁 6시가 되면 쿵짝쿵짝 쿵쿵짝 자동차 경적 소리가 울렸습니다. 시위에 동참한다는 신호였습니다.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최루탄이 비오듯 쏟아졌고 곤봉이 휘둘러졌습니다. 하지만 시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주부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응원했고 상인들이 시위대에게 음료수를 나눠줬습니다. 6월 18일에는 최루탄 추방대회가 열렸습니다. 최루탄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최루탄 가스에 질식사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이날 시위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정권은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계엄령을 검토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1980년의 광주를 반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시선도 부담스러웠습니다. 1년 뒤로 다가온 서울 올림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미국도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전두환에게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유혈 진압은 올림픽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6월 26일 국민평화대행진이 열렸습니다. 이날 시위에는 1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34개 도시에서 동시에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역사상 최대 규모의 민주화 시위였습니다. 전두환 정권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6월 29일 민정당 대표위원이자 대통령 후보인 노태우가 특별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6.29 선언입니다. 노태우는 8개 항의 민주화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김대중을 포함한 정치범 석방, 국민의 기본권 신장, 언론 자유 보장, 지방자치제 실시, 국민들이 요구해온 것들이었습니다. 사실상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6.29 선언은 전두환의 결단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나온 타협이었습니다. 국민들의 압력, 국제사회의 시선, 올림픽이라는 현실적 고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7월 9일 이한열이 사망했습니다. 최루탄에 맞은 지 27일 만이었습니다. 연세대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100만 명이 넘는 조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이한열의 죽음은 민주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8월 김대중이 6년 만에 정치활동 금지에서 해제되어 복권되었습니다. 정치범들이 석방되었고 해직 교수와 기자들이 복직했습니다. 10월 국민투표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찬성 93.1%라는 압도적인 지지였습니다.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제6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2월 16일 13년 만에 대통령 직선제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민정당의 노태우, 통일민주당의 김영삼, 평화민주당의 김대중, 신민주공화당의 김종필이 경쟁했습니다. 이른바 사자구도였습니다. 선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노태우가 36.6%를 득표해 당선되었습니다. 김영삼은 28.0%, 김대중은 27.0%를 얻었습니다. 김영삼과 김대중의 득표를 합치면 55%로 노태우를 훨씬 앞섰습니다. 야권 분열이 노태우 당선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그토록 싸웠지만
결과적으로 군부 출신이 대통령이 된 것에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했습니다. 하지만 독재가 국민의 힘으로 무너지고 선거로 대통령을 뽑았다는 것 자체가 큰 진전이었습니다. 1988년 2월 노태우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제6공화국의 시작이었습니다. 노태우는 보통 사람의 시대를 표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통성은 약했습니다. 과반도 안 되는 득표율 12.12와 5.18에 연루된 과거가 그를 괴롭혔습니다. 4월에 치러진 총선에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민정당은 과반을 확보하지 못했고 평민당, 민주당, 공화당 등 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차지했습니다. 국회에서 야당의 견제가 가능해진 것입니다. 9월 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습니다. 분단국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올림픽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소련과 동구권 국가들도 참여했고 중국도 참가했습니다. 한국은 종합 4위라는 놀라운 성적을 거뒀습니다. 올림픽은 성공적으로 치러졌고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습니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공산권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정책이었습니다.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 수교했습니다. 냉전의 벽이 무너지는 시대 흐름을 활용한 외교적 성과였습니다. 1990년 1월 한국 정치사에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합당해 민주자유당을 만든 것입니다. 이른바 3당 합당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종필이 손을 잡았습니다. 여소야대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다는 명분이었지만 야당이 거대 여당을 만들어준 격이었습니다. 김대중은 3당 합당을 비판하며 새로운 야당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당 앞에서 역부족이었습니다. 민주화의 열망은 정치 현실 속에서 복잡하게 뒤엉켰습니다. 1991년 전두환과 노태우가 50비리와 12.12, 5.18 관련 국회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전두환은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며 대부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과거 청산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주화 이행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군부 독재는 끝났지만 완전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운동이 분출했고 사회 곳곳에서 민주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은 여전히 지역주의와 권위주의적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의 기본 틀은 만들어졌습니다. 직선제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가 견제하며 언론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변화였습니다. 1992년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3당 합당으로 만들어진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의 정주영 후보가 경쟁했습니다. 김영삼이 42.0%를 득표해 당선되었습니다. 김대중은 33.8%, 정주영은 16.3%를 얻었습니다. 1993년 2월 25일 김영삼이 제14대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32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탄생한 것입니다. 김영삼은 취임사에서 이제 군복을 입은 정치는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문민정부의 출범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취임한 지 100일 만에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했습니다. 1993년 8월 12일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단행된 조치였습니다. 그동안 차명계좌와 가명계좌로 이루어지던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검은 돈을 추적하고 탈세를 막겠다는 의지였습니다. 금융실명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발표 다음 날부터 은행에는 이름을 바꾸러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수십조 원의 자금이 움직였고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하지만 개혁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군 개혁도 추진되었습니다. 하나회로 불리던 군내 사조직을 척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와 연결된 장성들이 대거 숙청되었습니다. 군의 정치 개입 통로를 차단하려는 조치였습니다. 1995년 역사 바로 세우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두환과 노태우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가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재판 결과 전두환은 무기징역, 노태우는 징역 17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과거 청산이 이루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부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혁은 초반에만 강력했고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정경유착 구조는 여전했고 재벌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김영삼의 둘째 아들 김현철이 정치에 개입하면서 비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1997년 한국 경제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1월 재벌 한보그룹이 부도를 냈습니다. 5조 원대의 부실 채권이 드러났고 정치권 로비 의혹까지 터졌습니다. 3월에는 삼미그룹이, 7월에는 기아자동차가 무너졌습니다. 30대 재벌 중 여러 기업이 연쇄 부도를 냈습니다. 11월 위기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달러가 없어 수입 대금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월 3일 IMF와 구제금융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총 550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혹독한 조건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고금리 정책, 긴축 재정, 기업 구조 조정, 금융 개혁, 노동시장 유연화, IMF가 제시한 조건들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던 한국이 세계 11위 경제대국이라던 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아야 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국가부도 위기였습니다. 바로 2주 후인 12월 18일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IMF 위기라는 초유의 상황 속에서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여당의 이회창 후보와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김대중이 40.3%를 득표해 당선되었습니다. 이회창은 38.7%를 얻었습니다. 2.6%포인트 차이의 근소한 승리였습니다. 1971년부터 네 번째 도전 끝에 이룬 승리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여당이 야당에게 권력을 넘겨준 것입니다. 1998년 2월 김대중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의 정부라 이름 붙였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이 받은 나라는 폐허나 다름없었습니다. IMF 외환위기의 한복판이었습니다. 기업들이 연쇄 도산했습니다. 실업자가 급증했습니다. 1998년 2월 실업률은 6.5%를 기록했고 실업자 수는 1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씩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명예퇴직, 정리해고라는 말이 일상화되었습니다. 길거리에는 실직자들이 넘쳐났습니다. 중산층이 무너졌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곳에서 쫓겨난 가장들이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아파트를 팔고 자식 학원비를 끊고 생활을 줄여야 했습니다. IMF가 뭐냐고 묻는 아이에게 힘든 시기라고만 답해야 하는 부모들이 많았습니다.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에 나섰습니다. 집에 있는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나라 빚을 갚자는 마음이었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해 227톤의 금을 모았습니다. 국민적 고통 분담이었습니다. 정부는 IMF가 요구하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은행들이 통폐합되었고 부실 기업들은 정리되었습니다. 대우그룹을 비롯한 재벌들이 해체되었습니다. 노동시장도 유연화되어 정리해고가 쉬워졌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구조조정은 진행되었습니다. 1999년 하반기부터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에는 8.8%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01년 8월 IMF 차입금을 모두 상환했습니다. 3년 8개월 만에 위기를 극복한 것입니다. 당초 IMF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른 회복이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대북 정책에서도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햇볕 정책이라 불리는 포용 정책이었습니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대신 교류와 협력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2000년 6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것입니다. 분단 55년 만에 첫 정상회담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6.15 남북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통일 문제를 민족 스스로 해결하고 교류 협력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상회담 이후 이산 가족 상봉이 시작되었고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남북 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김대중은 이 공로로 2000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햇볕 정책은 논란도 많았습니다. 북한에 대한 일방적 퍼주기라는 비판이 있었고 정상회담을 위해 비밀리에 돈을 보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2002년 6월 한국과 일본이 공동 개최한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4강 신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전국이 붉은 티셔츠를 입은 응원 열기로 들끓었습니다. IMF 위기로 상처받았던 국민들에게 희망과 자긍심을 안겨준 사건이었습니다. 12월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당선되었습니다. 진보 성향의 정권이 연속되는 결과였습니다. 김대중 정부 5년은 위기 극복과 개혁의 시기였습니다. IMF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재난을 극복했고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었고 비정규직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과거 독재와 싸웠던 민주화 세력이 집권했지만 권력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2003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했습니다. 스스로를 참여정부라 명명했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주의를 만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노무현은 특이한 이력의 대통령이었습니다. 고졸 출신의 독학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기득권 정치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인물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과거사 청산 작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만들어졌고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의문사, 인권 침해 사건들을 조사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를 규명하는 작업도 시작되었습니다. 권력기관 개혁도 추진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려 했습니다. 언론 개혁도 과제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기득권 세력의 저항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2004년 3월 정치적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국회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것입니다. 이유는 선거법 위반과 측근 비리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야당의 탄핵을 쿠데타라고 비판했지만 야당이 다수인 국회는 탄핵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탄핵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반발했습니다. 촛불 시위가 이어졌고 탄핵 무효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한 달 후 치러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국민들이 표로 답한 것입니다. 5월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했습니다. 노무현은 2달 만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에너지는 소진되었고 정부는 동력을 잃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남북관계에서도 햇볕 정책을 계승했습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이 육로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과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10.4 선언이 발표되었고 경제 협력과 평화 정착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경제 문제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가계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도 커졌습니다. 2007년 12월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득표율 48.7% 대 26.1%로 대통합민주신당의 정동영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경제 살리기를 내세운 이명박의 CEO 출신 이미지가 통했습니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였습니다.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실용주의와 경제 살리기를 내세웠습니다. 747 공약 마이너스 연 7% 성장,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경제 강국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직후부터 시련을 겪었습니다.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상이 알려지면서 광우병 공포가 확산되었습니다. 5월부터 서울시청 앞 광장에 촛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이어 20대, 30대가 합류했고 가족 단위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매일 밤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이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100일 가까이 촛불이 이어졌습니다. 인터넷과 SNS로 조직된 자발적 시위였습니다. 정부는 강경 진압으로 맞섰습니다. 경찰 버스로 광장을 막았고 물대포를 쏘았습니다. 하지만 촛불은 쉽게 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명박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며 수습되었지만 정권 초기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2조 원을 들여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정비하는 대규모 토목 사업이었습니다. 일자리 창출과 녹색 성장을 명분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찬반 논쟁이 격렬했지만 정부는 밀어붙였습니다. 2009년 5월 23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고향 봉하마을 뒷산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입니다. 퇴임 후 친인척 비리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이었습니다. 유서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신세를 졌다, 미안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은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조문에 나섰고 서울에서 열린 영결식에는 50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의 죽음을 정치적 탄압의 결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2010년 남북관계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3월 백령도 근해에서 천안함이 침몰해 46명의 장병이 사망했습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은 북한 어뢰 공격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11월에는 연평도가 북한의 포격을 받아 해병대원 2명과 민간인 2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북관계는 냉각되었고 5.24 조치로 남북교류가 중단되었습니다. 10년간 이어진 햇볕 정책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2012년 12월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를 51.6%대 48.0%로 이겼습니다. 박근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었습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부녀가 모두 대통령이 된 초유의 사례였습니다. 2013년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민주화를 내세웠습니다. 박근혜식 복지를 약속했고 재벌 개혁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곧 공약 후퇴 논란이 일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앞바다에서 세월호가 침몰한 것입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476명이 탑승했고 304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되었습니다. 배가 기울고 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학생들은 그 말을 믿고 객실에 머물렀고 결국 배와 함께 가라앉았습니다. 선장과 선원들은 먼저 탈출했습니다. 구조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고 정부의 대응은 무능했습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광화문과 안산에 추모 공간이 마련되었고 노란 리본이 전국에 달렸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약속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책임자 처벌도 미흡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 이후 신뢰를 잃어갔습니다. 국정 운영은 점점 더 비밀스러워졌고 소통은 단절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행적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JTBC가 충격적인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이 대통령 연설문 등 국가기밀 문서를 사전에 받아보고 국정에 개입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최순실은 박근혜와 40년 지기로 어떤 공식 직함도 없는 사인이었습니다. 이어지는 보도들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최순실이 대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강제 모금했고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으며 딸의 대학 입학과 승마 지원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비선 실세가 국정을 농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10월 29일 첫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광화문 광장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이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이 켜졌고 그 규모는 점점 커졌습니다. 11월 12일 집회에는 100만 명이 넘게 참여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외치는 목소리가 광화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평화로운 시위였습니다. 가족 단위로 참여했고 아이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촛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민주주의를 외쳤습니다. 박근혜는 대국민 담화를 여러 차례 발표했지만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11월 말 지지율은 4%까지 떨어졌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12월 3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12월 9일 표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제적 의원 300명 중 234명이 찬성했습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도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입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박근혜의 권한이 정지되었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 남았습니다. 촛불은 계속 타올랐고 한국 정치는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박근혜는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탄핵 인용 소식이 전해지자 광화문에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23주 동안 이어진 촛불 집회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평화로운 시민혁명이 헌법적 절차로 완성된 것입니다.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했습니다. 5월 9일 조기 대선이 실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1%를 득표해 당선되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24.0%,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21.4%를 얻었습니다. 5월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의 열망을 받들어 개혁을 약속했습니다. 적폐청산을 내세웠고 권력기관 개혁과 재벌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고 관련자들도 처벌받았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뇌물죄로 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한반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했고 남북 선수들이 공동 입장했습니다.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측으로 온 것은 분단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약속했습니다. 5월에는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이, 9월에는 평양에서 세 번째 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 관계가 급속도로 개선되는 듯 보였습니다. 6월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비핵화를 논의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되면서 평화 프로세스는 교착되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제재 해제를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남북 관계도 다시 냉각되었습니다. 2019년 여름 한국 정치는 또 다른 격변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터져나왔습니다. 딸의 대학 입학과 장학금, 사모펀드 투자, 위장 전입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격렬했고 사회는 찬반으로 양분되었습니다. 반대 집회와 찬성 집회가 동시에 열렸습니다.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는 매주 대규모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쪽과 조국 퇴진을 외치는 쪽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이어졌고 35일 만에 조국은 사퇴했습니다. 이후
조국과 가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었고 조국은 여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조국 사태는 한국 사회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진보와 보수, 공정과 개혁, 검찰 개혁과 법 앞의 평등, 가치가 충돌했고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대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한국도 위기에 빠졌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검사와 역학조사, 투명한 정보 공개로 대응했습니다. K-방역이라 불리는 한국의 대응 방식은 국제적으로 주목받았습니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당이 180석을 얻어 압도적 다수당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표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길어졌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반복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급등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2배 가까이 오르면서 젊은 세대의 박탈감이 심화되었습니다. 정부는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2021년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성추행 의혹으로 치러진 선거였지만 부동산 문제와 공정성 논란이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3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사상 최고의 초박빙 승부였습니다. 윤석열이 48.56%, 이재명이 47.83%를 얻어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이 당선되었습니다. 5년 만에 정권 교체였습니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이 대통령이 된 것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내세웠고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수정하거나 폐기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정책도 강경하게 전환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했고 한일 관계 개선에도 나섰습니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습니다. 청와대를 떠나 용산으로 집무실을 옮긴 것,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 등 파격적인 시도들이 있었지만 소통 문제와 인사검증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2022년 10월 이태원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로윈 축제 인파가 몰린 좁은 골목에서 압사 사고가 발생해 159명이 사망했습니다. 안전관리 실패와 정부 대응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경제 상황도 어려워졌습니다. 물가가 치솟고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가계 부채 부담이 커졌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가중되었습니다. 수출도 부진해지면서 경제 전망이 어두워졌습니다.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진보와 보수 진영 간 대화가 단절되었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적대적 정치가 일상화되었습니다. SNS에서는 진영 논리에 따른 극단적 대립이 이어졌습니다. 세대 간, 지역 간, 성별 간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2024년 4월 총선에서는 야당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진보 정당들이 200석 가까이 확보하면서 거대 야당 체제가 만들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현재 한국 정치는 복잡한 국면에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공고화되었지만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심각합니다.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고 청년 세대의 미래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출생과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도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전략적 선택이 중요해졌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한반도 평화는 요원해 보입니다. 6.25 전쟁으로 시작된 한국 현대 정치사 70여 년은 격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전쟁과 분단, 독재와 민주화, 경제 발전과 위기, 그리고 촛불혁명까지 한국 국민들은 끊임없이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민주주의를 이뤄냈습니다. 선거로 권력을 교체하고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며 사법부가 견제하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있겠지만 지난 70년의 경험이 미래를 여는 힘이 될 것입니다.